빗줄기가 세상을 회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강남의 심장부 미래그룹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CEO 사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그 풍경을 등지고 선 남자 강지훈은 마치 도시 전체를 제 발 아래 둔 제왕처럼 보였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냉철하게 빛나는 눈빛, 그리고 감정의 동요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미래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젊은 황제였고 그의 세계는 오직 숫자와 전략, 그리고 승리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의 하루는 분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감정이라는 비효율적인 요소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10여 년 전 아버지 강 회장의 손에 이끌려 경영 전선에 뛰어든 이후로 그는 스스로를 완벽한 기계로 단련시켜 왔다. 사랑, 연민, 후회 같은 단어들은 그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특히 그녀, 서연의 기억은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다.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실패이자 치부였던 과거.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곧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내는 것과 같았기에 그는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왔다. 회장님, 다음 미팅까지 15분 남았습니다.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김 비서가 나지막이 보고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PC에 시선을 고정했다. 화면에는 다음 분기 실적 예상치와 경쟁사 동향 분석 자료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데이터를 훑었다. 사소한 변수 하나, 오차 범위 0.1%의 차이도 그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는 기계처럼 정확했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직원들은 그를 얼음 요새라 불렀다. 아무도 감히 그의 견고한 성벽을 넘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것이 강지훈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그날 저녁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만찬을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최고급 세단의 안락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지훈은 여전히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차 안은 외부의 소음과 완벽히 차단되어 고요했다. 오직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와 지훈이 페이지를 넘기는 미세한 전자음만이 정적을 채웠다. 그의 세계는 언제나처럼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했다. 그러나 그 질서는 아주 사소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곧 깨어질 운명이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전방에 사고가 있어 길이 많이 막힙니다. 평소 다니지 않는 길로 우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지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얼마나 걸리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운전기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신경은 온통 다가올 계약건에 쏠려 있었다. 우회로 따위는 그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사소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차가 방향을 틀어 익숙한 대로를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지훈이 평생 단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낡고 허름한 동네였다. 금이간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고여 있었고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댄 채 음울하게 서 있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과는 대조적인 빛바랜 세상이었다. 지우는 창밖의 풍경에 잠시 시선을 던졌다.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이질감. 그는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산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물론 그들의 삶이 자신과 어떤 연관도 없다는 사실 또한 명백했다. 바로 그때였다. 차가 신호대기에 걸려 잠시 멈춰 섰다. 지우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시선이 한 곳에 못 박힌 듯 멈췄다. 비에 젖은 전봇대 아래 한 소녀가 있었다. 낡아 보이는 교복 위에 얇은 비닐 우비를 걸친 소녀는 허리를 숙여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플라스틱 병, 찌그러진 캔,
폐지 상자. 소녀의 작은 손이 망설임 없이 움직이며 재활용품을 능숙하게 골라내 커다란 자루에 담았다.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 혹은 지독한 가난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이었다. 그러나 지우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소녀의 모습에서 무언가 기묘한 힘이 느껴졌다. 부끄러움이나 자기 연민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묵묵하고 필사적인 생존의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저 어린 나이에 무엇이 소녀를 저토록 단단하게 만들었을까? 지훈의 머릿속에 쓸데없는 질문이 스쳐 지나갔다. 소녀가 잠시 허리를 펴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마주오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순간적으로 소녀의 옆모습을 환하게 비췄다. 그 찰나 강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십수년간 단단하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속절없이 터져버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어야만 했다.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냈다고 믿었던 이름, 서연아, 소녀의 턱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언가를 향한 고집스러운 눈빛. 그것은 지훈의 기억 속에 박제된 윤서연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물론 완벽히 같지는 않았다. 세월의 간극만큼이나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분위기,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슬픔을 동시에 머금은 듯한 그 눈빛은 지훈이 평생을 잊으려 발버둥 쳤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뇌가 기능을 멈춘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대표님,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차는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지훈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창문에 바싹 붙어 멀어지는 소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멈춰. 차를 멈추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이성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속삭였다. 윤서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설령 살아있다 한들 이런 누추한 곳에서 저런 모습으로 있을 리가 없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차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와 다시 화려한 대로에 합류했을 때 소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녀의 이미지는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찍혀 사라지지 않았다. 만찬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지훈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가면을 다시 썼지만 가면 아래 그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지만 승리의 쾌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최고급 와인을 마셔도 펜트하우스의 침대에 누워도 빗속에서 쓰레기를 줍던 소녀의 잔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 눈빛, 세상을 향해 홀로 맞서는 듯한 그 고독하고도 강인한 눈빛. 그것은 과거 서연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과 겹쳐지며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 외면해온 유일한 물건,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앳된 얼굴의 대학생 강지훈과 윤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서연의 눈빛은 오늘 본 소녀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지훈은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그저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우연이라는 단어로 치부하기엔 그의 심장을 뒤흔든 파동이 너무나도 컸다. 지난 십수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그의 견고한 세계가 이름 모를 소녀 하나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그 소녀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이토록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이 설령 자신의 과거를 파헤쳐 봉인해둔 상처를 다시 터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그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결연했다. 그는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인터폰으로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지우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창밖을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시의 감정 동요도 없었지만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그의 인생 전체를 건 무게가 실려 있었다. 어젯밤 내 이동 경로를 확인해 오후 7시 30분경 교통체증으로 우회했던 그 낡은 동네. 그곳에서 폐지를 줍던 여고생이 한 명 있었을 거다. 이름, 나이, 가족관계.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림자처럼 움직여.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특히 회장님께는 시간은 강지훈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자원이자 가장 확실한 통제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난밤 이후 그의 시간은 더 이상 그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았다. 초단위로 움직이던 그의 사고회로는 한솔이라는 이름 모를 소녀의 잔상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었지만 지훈의 세계는 안개 낀 듯 흐릿하고 불확실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셨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듯 낯설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수십 건의 긴급 결제 서류들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천억 원의 향방을 결정할 인수합병 제안서도, 경쟁사의 미래를 예측하는 비밀 보고서도, 빗속에서 묵묵히 폐지를 줍던 소녀의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경멸해왔던 그 자신이 이제 와서 정체불명의 감정 소용돌이에 휘말려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이성은 경고를 보냈다. 멈춰라. 이것은 위험한 길이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너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만 생길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이성의 궤도를 이탈해버렸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김민준 비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언제나 강지훈이 원하는 것을 그가 말하기 전에 파악했고 불필요한 질문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얼굴에는 아주 미세한, 그러나 감출 수 없는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미래그룹의 황제가 일개 고등학생의 뒷조사를 지시한 것은 그의 10년 비서 생활 중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찾았습니다. 김 비서는 파일을 지훈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저 얇은 종이 몇 장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자신의 혼란을 비웃는 시시한 진실일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과거의 판도라 상자일까?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의 첫 장을 넘겼다. 증명사진 속 앳된 얼굴이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솔이, 만 17살. 명문대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성실하기로 이름난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그리고 성적은 최상위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전교 석차를 놓친 적 없는 수재였다. 가족관계라는 단출했다. 보호자, 한은숙 조모. 그리고 그 아래 지훈의 심장을 먹게 할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모, 한서연 사망. 부, 미상, 한서연. 지훈은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한자는 달랐지만 발음은 정확히 그가 아는 그 이름이었다. 세상에 흔한 이름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조모와 단둘이 낡은 다세대 주택 월세방에 살고 있으며 조모 한은숙은 지병인 만성 폐질환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다. 병원비와 생활비는 오롯이 소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보고서는 건조한 사실만을 나열했지만 그 행간에서는 소녀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고 밤늦게 돌아와 아픈 할머니를 돌본 뒤 새벽까지 공부하는 일상. 보고서에는 소녀가 폐지를 줍는다는 내용은 없었다. 아마도 김비서의 정보망에 걸리지 않을 만큼 은밀하게 혹은 소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터였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가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동안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과거를 닮은 소녀가 생존을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나가보게. 지우는 김비서를 물렸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김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지우는 참았던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풍경은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저 반짝이는 불빛들 아래 얼마나 많은 한소리들이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의 성이 얼마나 비정하고 공허한 것인지 생각했다. 장면은 서울의 한 구석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으로 전환된다. 방 안에는 약 냄새와 세월의 흔적이 뒤섞여 있었다. 한소리는 막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메뉴는 소박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뿐이었지만 아픈 할머니를 위한 그녀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소리의 목소리에 할머니 한은숙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기침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우리 강아지 오늘도 힘들었지. 할미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할머니의 눈가에 미안함이 어렸다. 아니야, 할머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잘해주셔서 재밌어. 소리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가 자신의 건강보다 손녀의 고생을 더 걱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폐지를 주워버는 돈으로는 할머니의 약값과 월세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지만 소리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할머니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다. 어서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지. 다음 주에 병원도 가야 하잖아. 소리는 애써 밝게 웃으며 할머니의 밥 위에 계란말이를 올려주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여전히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시선은 한은숙의 진료 기록에 머물러 있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다. 미납된 병원비 액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에게는 하룻밤 술값도 안 되는 돈. 하지만 그 소녀와 할머니에게는 생존의 문턱과도 같은 금액이었다. 갈등이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해진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다. 그저 죽은 첫사랑과 이름이 같고 얼굴이 조금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생긴 하찮은 변덕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자꾸만 소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쓰레기 더미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던 단단한 모습. 아픈 할머니를 위해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애처로운 모습. 그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심장을 찔렀다. 결국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다시 김비서를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무거웠다. 한은숙 씨가 치료받는 병원. 밀린 병원비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 전액을 처리해. 익명으로.
미래복지재단 이름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어떤 흔적도 남겨서는 안 돼. 내가 한 일이라는 걸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김 비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의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이 김민준이 강지훈의 곁을 10년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다. 며칠 후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소리와 할머니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 모든 병원비를 해결해 주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소리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이 다 계시다니.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역시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대체 누가, 왜 우리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런 큰 돈을 내줄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당장 할머니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모든 의심을 눌렀다. 소리는 창밖 하늘을 보며 보이지 않는 후원자를 향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비서는 지훈에게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병원을 나서는 한소리의 모습을 멀리서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소리는 작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근심의 그림자가 거친 순수한 안도의 미소였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사진 속 소녀의 미소를 따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가슴 속에서 아주 낯선, 그러나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수십 개의 공장을 세우고 수조 원의 이익을 창출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충족감이었다. 그것으로 끝이어야 했다. 일시적인 변덕으로 시작된 일.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만족하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익명의 도움은 그와 소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어버렸다. 호기심은 이제 집착에 가까운 의문으로 변해갔다. 죽은 모친의 이름이 왜 한서연인가? 왜 하필 그녀의 딸이 내 앞에 나타났는가?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 뿐인가? 그는 더 이상 이 의문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단순한 뒷조사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17년 전 자신이 애써 묻어버렸던 과거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민준 비서의 다음. 보고는 강지훈의 조급한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과거는 마치 안개 속에 잠긴 듯 희미했다. 그녀의 공식적인 기록은 한소리를 출생 신고한 것에서 시작해 몇 년 후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에서 끝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미상이었고 친인척이라고는 노모 한은숙이 유일했다. 그녀가 지훈과 헤어진 후 10수년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그녀의 인생은 완벽한 공백이었다. 대여 이상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사설정보원을 동원해 볼까요? 김 비서의 제안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특히 아버지 강 회장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무엇보다 이것은 더 이상 정보원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이것은 기록이 아닌 기억의 영역에 속한 문제였다. 그가 지난 17년간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그 자신의 과거 속에 열쇠가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스스로 과거의 망령과 마주해야만 한다는 것을. 오후 스케줄 전부 취소해. 지훈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김 비서의 눈이 동그래졌다. 수조 원이 오가는 M&A 협상 미팅과 이사회 준비회의가 포함된 살인적인 오후 일정이었다. 강지훈이 개인적인 이유로 스케줄을 취소하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날 일이었다. 하지만 대표님, 김 비서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훈의 얼음장 같은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의 질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망설임 없이 집무실을 나섰다.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차가 향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그와 서연의 추억이 시작된 대학교 캠퍼스였다.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캠퍼스의 상징인 오래된 시계탑과 무성한 플라타너스 길은 그대로였다. 차에서 내린 지우는 낯선 이방인처럼 캠퍼스를 거닐었다. 젊음과 희망으로 반짝이는 학생들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바로 이곳에서 그는 미래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사랑에 빠진 평범한 청년 강지훈일 수 있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쉴 새 없이 밀려왔다. 미술대학 건물 앞 벤치, 그곳에서 처음 서연을 만났다. 캔버스에 열정적으로 붓질을 하던 그녀의 모습은 햇살보다 눈부셨다. 가난한 고학생이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당당했고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재벌 2세라는 꼬리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강지훈으로 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 앞에서 그는 완벽한 후계자가 될 필요도 냉철한 전략가가 될 필요도 없었다. 그녀와의 시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미술대학 건물로 들어갔다. 오래된 복도를 지나자 익숙한 이름이 붙은 동아리방이 눈에 들어왔다. 서연이 활동했던 미술 동아리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수진의 이름을 떠올렸다. 수진이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우는 곧장 차로 돌아가 김 비서에게 박수진의 행방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수진은 현재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관장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갤러리로 차를 몰았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마주한 박수진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지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 경악은 이내 차가운 경멸로 바뀌었다. 여긴 어쩐 일이죠? 미래그룹 강지훈 대표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가시 돋친 듯 쌀쌀 맞았다. 서연이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수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이제 와서 17년이나 지나서 당신이 서연이를 버렸을 때 그 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나 해.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지우는 수진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서연이가 날 떠났어. 지우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 그리고 서연이가 남기고 간 차가운 이별 통보. 당신 같은 사람과의 삶은 숨이 막혀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거야. 지독히도 현실적이고 상처가 되는 말들이 담긴 편지였다. 지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수진의 표정은 분노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깊은 혼란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이는 나한테 분명히 말했어. 당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고. 미래그룹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했다고. 두 사람의 기억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지훈과 수진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지훈의 마음속에 단단했던 믿음의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아버지, 강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이별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해 있던 자신에게 아버지는 말했다. 원래 그런 부류의 애들은 그렇다. 분수를 모르는 욕심만 가득하지. 잘된 일이다. 이 일을 교훈 삼아 더 단단해져라. 아버지의 말은
상처받은 그의 자존심에 불을 지폈고 그는 서연을 증오하며 과거를 봉인해버렸다. 하지만 자존심 강하고 누구보다 정직했던 서연이 과연 그런 비굴한 편지를 남기고 떠났을까? 수진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수진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지우는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한강변의 작은 카페였다. 그와 서연이 세상의 눈을 피해 자주 찾던 그들만의 비밀 장소였다. 낡은 카페는 기적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자 서연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만약에 아버님이 끝까지 반대하시면 우리 그냥 멀리 도망가 버릴까? 나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렇게 말하며 웃던 서연이었다. 그런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이제 그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지난 17년간 스스로를 속여왔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시련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남자가 아니었다. 어쩌면 거대한 거짓말에 노란한 어리석은 피해자일 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얼음 요새를 쌓아 올린 기반이 애초에 거짓이었다면 그의 삶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해가 지고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번져갈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무서운 의심이 뒤섞여 폭풍우를 일으키고 있었다. 카페를 나서는 지훈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이젠 더 이상 한솔이라는 소녀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도둑맞은 과거를 되찾고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누가 서 있을지 그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이제 단 한 사람, 그의 아버지이자 미래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강 회장을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진실의 문턱에 서 있는지 깨달았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으로 들끓는 용광로와 같았다. 그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창고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의 낡은 전공 서적,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그가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의 유물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서연이 남기고 떠났다는 그 잔인한 편지, 혹은 아버지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단서. 아니, 어쩌면 그 모든 것이 거짓이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의 조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손길은 거칠고 조급했다.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는 상자들을 닥치는 대로 뒤엎었다. 그러다 그의 손끝에 낡은 미술 서적 한 권이 잡혔다. 서연이 그의 생일 선물로 주었던 클림트의 화집이었다. 책의 첫 장에는 나의 영원한 뮤즈 지훈에게 사랑하는 서연이가 라는 그녀의 단아한 필체가 남아있었다. 지훈은 잠시 숨을 멈췄다. 책장을 넘기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책갈피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편지 한 통이 바닥으로 팔랑이며 떨어졌다. 그것은 서연의 편지였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이별 통보의 편지지가 아니었다. 더 작고 더 얇은 그녀가 항상 쓰던 파스텔 톤의 편지지였다. 지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글씨는 다급함과 절망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붙여지지 못한 편지였다. 지훈에게 이 편지를 네가 언젠가 읽게 될 수 있을까?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너의 곁에 없겠지.
미안해, 지훈아.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떠나야만 했어. 지훈은 숨을 삼켰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강 회장을 만난 사실, 그리고 그에게서 잔인한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있었다. 내 아버님께서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셨어. 그분은 나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셨다. 너와 우리 아기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내 곁에 남든가, 아니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든가. 만약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를 미래그룹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하셨어. 나는 너를 망가뜨릴 수 없었어, 지훈아. 편지를 쥔 지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기, 우리 아기.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그에게 아이가 있었다. 서연은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홀로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그가 받았던 이별 통보는 모두 강 회장이 꾸며낸 거짓이었고, 그는 그 거짓말에 속아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랑했던 여자를 증오하고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왔다. 나는 약속할게. 우리 아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키울 거야.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자라면 꼭 말해줄 거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가 될 사람이었다고.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마. 그리고 나를 잊고 행복해야 해. 사랑한다.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지훈아. 편지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 명예, 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잿더미처럼 변해버렸다. 그것은 그가 쟁취한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가두기 위해 만든 거대한 감옥이었다. 그는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핏빛 분노에 휩싸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바로 그 시각 김민준 비서는 지훈의 명령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추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한솔이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부미상이라는 부분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된 기록,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인위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단순한 요약본이 아닌 한솔이의 출생신고서 원본 서류를 손에 넣었다. 서류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폭탄과도 같은 진실이 숨어 있었다. 출생신고서에 부의 이름 나는 두 줄로 그어져 비어 있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특수 조명을 이용해 서류를 비춰보았다. 그러자 지워진 글씨 아래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필적의 흔적이 드러났다. 눌러쓴 펜 자국이 종이에 새겨져 있었다. 그 이름은 바로 강, 지, 훈. 서연은 처음에 그의 이름을 적었다가 법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스스로 지워야만 했던 것이다. 김 비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한솔이는 강지훈의 과거를 닮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딸이었다. 김 비서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의 펜트하우스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그가 도착했을 때 펜트하우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수차례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그는 비상 마스터키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을 지나 서재에서 그는 무너져 내린 자신의 주근을 발견했다. 강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편지 한 통을 든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부서진 남자의 모습이었다. 김 비서가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무섭고 차가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한 짓이었어. 그것은 질문이 아닌 피를 토하는 듯한 확신이었다. 김 비서는 말없이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지우는 기계적으로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출생신고서 사본을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이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편지의 내용이 혹시라도 서연의 착각이나 오해일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17년간 그를 괴롭혔던 배신감이라는 추상적인 고통은 이제 한솔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과 얼굴을 갖게 되었다. 빗속에서 폐지를 줍던 가녀린 소녀. 자신의 딸. 지우는 두 주먹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 안에서 서류가 무참히 구겨졌다. 슬픔은 이제 증오로, 분노는 이제 냉철한 복수심으로 결정화되고 있었다. 얼음 요새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단호한 존재가 눈을 뜨고 있었다. 빼앗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한 아버지였다. 강지훈의 세계는 하룻밤 사이에 지옥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는 지옥의 불길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법을 아는 남자였다. 다음 날 미래그룹 타워에 나타난 그는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완벽한 슈트 차림, 얼음장 같은 표정, 빈틈없는 일 처리. 임원들은 그의 앞에서 숨을 죽였고 경쟁사들은 그의 냉철한 판단력에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좌하는 김 비서만은 알 수 있었다. 그의 주군이 변했다는 것을. 이전에 그는 차가운 얼음이었다면 지금의 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푸른 불꽃을 품은 빙하였다. 그 고요함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서운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복수를 계획했다. 아버지, 강만호 회장에게 어떻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의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지워졌다. 법적인 소송, 언론 폭로, 경영권 찬탈. 그가 가진 힘과 자원을 이용하면 아버지를 끌어내리는 것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 저녁 어떤 예고도 없이 아버지가 머무는 본가로 향했다. 그곳은 지훈에게 집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자유를 억압했던 거대한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묵향에 둘러싸인 채 태연하게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아들의 얼굴을 보고도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그는 붓을 내려놓고 지훈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나 당혹감 대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어떤 서론도 없이 품 안에서 서연의 편지와 한솔이의 출생신고서 사본을 꺼내 묵직한 서한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서류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한 모금 마신 뒤 너무나도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다 봤느냐?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후회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미래그룹과 강지훈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변했다. 그 계집은 너의 약점이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리더는 제국을 이끌 수 없지. 나는 너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을 치워줬을 뿐이다. 덕분에 너는 지금의 강지훈이 될 수 있었던 게야. 강 회장에게 서연과 그의 아이는 그저 제거해야 할 부실 자산에 불과했다. 그의 비정한 말에 지훈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장애물이요. 아버지께서는 제 인생과 제 가족을 짓밟아 놓고 그게 저를 위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진짜 패를 꺼내 보였다. 그 아이 한솔이라고 했더냐. 요즘도 폐지를 주어 할미 약값을 벌고 있다지. 내가 조용히 뒤를 봐주고 있어서 아직은 세상이 그 아이의 존재를 모른다. 하지만 내 입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강 회장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다. 미래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에게 숨겨둔 딸이 있다. 그것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비천한 아이가. 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냐. 너의 완벽한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 아이는 평생 세상의 조롱거리로 살아가게 되겠지. 너는 그걸 원하느냐?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우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소리. 이제 겨우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자신의 딸. 그는 소리에게 아버지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는데 시작부터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없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침묵이 곧 굴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다. 유성건설과 합병을 추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편법이 필요하다. 네가 가진 깨끗한 이미지와 CEO라는 직함이 필요해. 이번 합병건만 무사히 성사시키면 내 딸의 존재는 영원히 비밀로 묻어주마. 하지만 거절한다면 네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나는 믿는다. 한편 미래그룹의 권력 지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박진석 전무는 호시탐탐 CEO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강 회장이 강지훈의 뒤를 비밀리에 처리해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은밀하게 뒷조사를 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솔이의 존재를 확인했다. 박 전무는 이 폭탄을 언제 어떻게 터뜨릴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최근 들어 부쩍 냉랭해진 회장과 사장의 관계를 감지한 그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설 정보원과 접촉하고 있었다. 강 회장과 강지훈 대표 둘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곧 큰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정보원의 보고에 박 전무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부자 간의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한솔이의 존재를 언론에 터뜨리는 것이다. 강지훈은 혼외자 스캔들로 몰락할 것이고 강 회장 역시 도덕적, 경영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공멸할 때 자신이 구원투수로 등판해 혼란에 빠진 미래그룹을 장악한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아버지의 집을 나서는 지훈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아버지의 불법적인 요구를 들어주면 소리를 지킬 수 있지만 자기 자신과 회사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된다. 반대로 정의를 선택해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하면 소리의 인생이 풍비박산 날 것이다. 진퇴양난. 그는 가족과 도덕 그리고 자신의 경력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차 안에 홀로 남은 그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절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절망이 가라앉은 자리에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 사고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실수를 했다. 그는 아들을 17년 전 감정에 휘둘리던 미숙한 청년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강지훈은 달랐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해온 냉혹한 전략가였다. 지훈은 휴대폰을 열어 김 비서가 보내온 소리에 사진을 보았다. 근심 없이 맑게 웃고 있는 소녀의 얼굴. 그는 다짐했다. 이 아이의 미소를 2번 다시 잃게 할 수는 없다고. 아버지의 뜻대로 굴복하지도 정면으로 맞서
자폭하지도 않을 것이다. 제3의 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판 전체를 뒤흔들 한 수를 찾아야만 한다. 그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 치명적인 체스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들도 고뇌하는 CEO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시간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하나는 미래그룹의 CEO로서 아버지와 박전무의 압박을 받아내며 불법 합병을 막기 위한 아슬아슬한 외교전을 벌이는 시간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름 모를 아버지로서 멀리서나마 딸의 삶을 지켜보며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는 시간이었다. 그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강 회장은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합병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소리의 안위를 빌미로 그를 압박했다. 박전무는 교묘하게 이사회 임원들을 포섭하며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었다. 지우는 겉으로는 아버지의 계획에 순응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는 합병 대상인 유성건설의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며 재실사를 요구하고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핑계로 서류 결제를 미뤘다. 그것은 언제까지고 통할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방역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이 절실했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강 회장의 비자금 흐름과 박전무의 숨겨진 약점들을 비밀리에 추적하고 있었다. 판을 뒤집기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터져 나왔다. 운명은 그에게 방역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계획을 뒤흔들었다. 그날 오후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던 지훈에게 김비서로부터 다급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은숙 여사 위독.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회의를 급히 중단시키고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폐 이식 수술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지훈은 즉시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병원 복도 저편, 응급실 앞에 넋이 나간 채 홀로 앉아있는 소리의 모습이 보였다. 소녀의 어깨는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여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지우는 차마 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소리에게 수술의 시급성과 천문학적인 수술 비용에 대해 설명했다. 소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 회장이었다. 지훈은 병원 비상계단으로 자리를 옮겨 전화를 받았다. 소식 들었다. 딱하게 됐더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즐기고 있었다. 내가 기회를 주지. 유성건설 합병을 위해 준비해둔 자금이 있다.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해라. 그러면 당장이라도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게다. 내 딸에게는 멋진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합병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일석이조 아니냐.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지우는 순간 흔들렸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의 고통을 끝내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였다. 아버지의 범죄에 동참하고 그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더러운 돈으로 딸의 가족을 구원한다. 그것은 딸의 미래를 부패한 토양 위에 세우는 것과 같았다. 그는 아버지를 증오했지만 어느새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지우는 응급실 앞을 서성이는 소리를 다시 바라보았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간절하게 기도하는 딸의 모습. 그는
서연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다. 우리 아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키울 거야. 서연은 그런 엄마였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가? 범죄자의 오명을 쓰고 부끄러운 유산을 남겨주는 아버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딸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아버지? 선택은 명확했다. 그는 강 회장과의 통화를 끊어버리고 곧장 자신의 개인 자산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가진 모든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까지 전부 처분해 24시간 내로 현금화해야 하네. 손실은 감수하겠어. 그것은 그의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부와 명예, 그리고 CEO라는 자리까지 모두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미래그룹의 CEO 강지훈이 아닌 한솔이의 아버지 강지훈으로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역설적으로 그를 자유롭게 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왕좌도 잃을 것이 있다는 두려움도 사라졌다. 그의 적들은 그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칠 것이라 예상하겠지만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고뇌하던 남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결전을 앞둔 장군의 비장함이 그를 감쌌다. 그는 김비서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우선 내 개인 신용으로 수술 비용 전액을 보증해 당장 수술 일정을 잡도록. 두 번째, 그동안 수집한 강 회장의 비자금과 유성건설 합병의 불법성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정리해. 마지막으로 박 전무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해. 분명 이 혼란을 틈타 움직일 테니.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이제 총방역을 개시할 시간이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가 마지막 전쟁터가 될 것이다. 몇 시간 후 병원 원무과 직원이 소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 할머니의 수술비 전액은 물론 향후 치료비까지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소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기적과도 같은 일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의 눈물을 쏟아냈다.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딸의 눈물 젖은 얼굴에 떠오른 안도의 미소. 그것을 보는 순간 지우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가 평생을 추구했던 성공의 정상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충만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미래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컨벤션 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계의 모든 이목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그룹 내 강 회장과 강지훈 대표 간의 불화설이 파다했고 논란의 중심에 선 유성건설과의 합병 안건이 오늘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의장석에 앉은 강만호 회장은 특유의 오만한 표정으로 장내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얼굴이었다. 반대편 임원석의 박진석 전무는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머금은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총 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술렁이던 장내를 순식간에 침묵시켰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가면처럼 보였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자리로 가앉아 눈앞에 놓인 서류들을 기계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선 사람의 고요함이었다. 김민준 비서는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 안건인 유성건설 합병안이 상정되었다. 강 회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고 합병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미래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연설을 마친 그는 흡족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강지훈 대표이사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모든 주주와 기자들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쏠렸다. 그의 입에서 합병을 지지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강 회장의 승리는 확정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훈이 입을 열기 직전 박진석 전무가 손을 들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의장님, 본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명운과 직결된 대표이사의 도덕적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 전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변호사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자료에는 폐지를 줍는 한소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아버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 그리고 강지훈과 소리의 관계를 암시하는 조작된 정황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박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연단으로 나섰다. 그는 극적인 목소리로 폭탄을 터뜨렸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랐던 강지훈 대표에게는 지난 17년간 세상에 숨겨온 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혈육을 이토록 비참한 환경 속에 버려둔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주들의 고성과 질문이 뒤섞이고 박 전무가 몰래 입장시킨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 회장조차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얼굴이 굳어졌다. 박 전무가 자신의 패를 가로채 먼저 터뜨릴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지훈이 이 상황에서 무너지거나 모든 것을 부인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라 예상했다. 어느 쪽이든 지훈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게 될 터였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침착한 태도에 소란스럽던 장내가 조금씩 조용해졌다. 연단에 선 그는 잠시 객석을 둘러본 뒤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박진석 전무의 말은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한소리입니다. 그는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소리가 얼마나 대견하고 강한 아이인지, 그리고 그런 딸의 곁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지난 세월이 얼마나 어리석고 후회스러운지에 대해 진솔하게 고백했다. 그의 고백은 박 전무가 의도했던 비정한 재벌 2세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과거의 비극으로 인해 고뇌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장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훈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박 전무는 제 딸아이의 아픈 사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지려던 더 큰 범죄를 덮기 위한 연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유성건설의 장밋빛 미래 대신 화면에 나타난 것은 빼곡한 숫자들로 가득 찬 비밀 장부와 은밀한 자금 거래 내역이었다. 지훈은 냉철하고 거침없이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김 비서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자료들이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자료는 강만호 회장께서 수십 년간 조성해온 비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번 유성건설 합병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를 이용해 이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지훈의 폭로의 강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짓말, 전부 날조된 것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스크린에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까지 재생되고 있었다. 지훈의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또한 이 합병을 반대하는 척하며 주주들을 기만했던 박진석 전무는 뒤로는
유성건설과 결탁하여 합병 자금을 횡령하고 동시에 비자금 문제를 빌미로 강 회장을 협박하여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박 전무가 유성건설 임원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영상과 그의 계좌로 거액의 뒷돈이 오간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회의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을 구원투수라 자처했던 박 전무의 추악한 이중성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은 탐욕스러운 늙은 왕으로, 박 전무는 배신자로 전락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박 전무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입구는 김비서가 동원한 보안 요원들에 의해 봉쇄된 후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의장의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지훈의 법무팀이 주주총회 시작과 동시에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 회장과 박 전무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무너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쉬지 않고 담아냈다. 한 시대의 종말이었다. 지훈은 연단 위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고 모든 것을 이겼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오늘부로 미래그룹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미래그룹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는 권력 대신 정의를, 복수 대신 미래를 선택했다. 홀로 연단에 선 그의 모습은 고독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하고 위대해 보였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그 사이 몇 개의 빌딩이 더 들어서며 더욱 화려해졌지만 강지훈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미래그룹 타워 최상층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새로운 세상은 높은 빌딩 숲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작은 공원 벤치였다. 값비싼 슈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를 입은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기와 날카로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사색과 온화함이 만들어낸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주주총회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의 경영을 맡기고 자신은 이선으로 물러나 부패한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회사가 투명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만 마련한 뒤 미련 없이 떠났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이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사재를 털어 작은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과거의 자신처럼 가정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일이었다. 그는 비로소 돈의 올바른 쓰임새를 깨닫게 되었다. 아바, 오래 기다렸어요. 경쾌 한 목소리와 함께 풋풋한 여대생이 된 한 소리가 그의 옆에 앉았다. 3년의 시간 동안 소리는 놀랍도록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할머니 한은숙 여사는 성공적인 수술 이후 꾸준한 관리를 받으며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는 소리는 오롯이 자신의 학업과 꿈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해 엄마의 뒤를 이어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다. 처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녀 사이에는 어색하고 서먹한 시간이 존재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소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훈 역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서툴기만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지훈은 묵묵히 소리의 곁을 지키며 기다렸고 소리는 그런 지훈의 진심을 천천히 느끼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17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부녀의 연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단단하게 이어졌다. 오늘따라 유난히 멋을 내셨네요. 어디 선이라도 보러 가세요. 소리가 장난스럽게 놀리자 지훈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너 만나러 오는데 아무렇게나 입고 올 수 있나? 그나저나 과제는 다 끝낸 거야? 밤늦게까지 불 켜놓지 말라고 했지.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한 이 세상 모든 아버지와 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지우는 이 평범한 일상을 얻기 위해 세상이 말하는 모든 특별함을 포기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 없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을 걸으며 지난 날들을 이야기했다. 소리는 가끔 강만호 회장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수감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고 있었다. 지우는 한 달에 한 번 아들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용서는 할 수 없었지만 증오 역시 시간 속에서 무뎌져 갔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 권력의 허망함과 뒤틀린 부성애가 한 인간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배웠다. 그는 결코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공원을 나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한 작은 추모공원이었다. 그곳에는 윤서연, 지훈의 첫사랑이자 소리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소리를 찾은 뒤 이름 없는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그녀를 이곳으로 이장했다. 두 사람이 함께 그녀를 찾아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소리의 손에는 엄마를 닮은 소박하지만 청초한 들국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하얀 묘비 앞에 선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7년이라는 세월을 돌고 돌아 그는 마침내 사랑했던 여인과 자신의 딸과 함께 이곳에 서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꽃을 내려놓고 감정에 잠긴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을 건넸다. 서연아, 나 왔어. 그리고 우리 딸 소리도 함께 왔어.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편지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딸 이렇게 예쁘고 훌륭하게 자랐어.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약속할게. 내가 앞으로 남은 내 모든 시간을 다해서 잃어버린 시간만큼 소리 곁을 지킬게. 하늘에서 편안히 지켜봐줘.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왔던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바로 그때 소리가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했지만 입께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엄마도 아빠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소리는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진심을 담아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가 지훈의 지난 모든 상처와 후회를 녹여내리는 구원이 되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과거의 폭풍은 이제 완전히 멈췄다. 지훈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주가나 재무제표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딸의 온기 속에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제국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추모 공원을 나서는 부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들의 등 뒤로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제가 맛있는 파스타 해드릴게요. 좋지. 들어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장 좀 볼까? 그들의 대화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세상 가장 특별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얼음 같던 남자의 심장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긴 겨울의 끝을 알리는 따스한 봄의 시작이었다.